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인데 오늘은 진짜 기대되는 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반등이 좀 있습니다. 성파 이런 데가 좀 오르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매물 사라지면서 금매물 네, 사라지면서 네. 이제 우리는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또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야 돼?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떨어질지도 몰라? 네. 두 가지 중에 뭐가 진실이냐? 물론 지나가 봐야 알죠. 제가 보기에는 집 있는 사람도 관심 있고 집 없는 사람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을 사시려는 분에게는 특히 더 관심일 거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이야 뭐 사실은 저는 길게 보면 야 어차피 뭐 지금 팔 거 아니고 내년에 팔 거 아닌데 내가 팔 때 비싸면 되지 네. 라는 생각이라 큰 그거는 아닙니다만 집을 한 채 더 사야 되는 분이라든가 없어서 집을 한 채 사야 되는 분은 예. 언제 사야 되지 이제 이 고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때인데 저희가 그럴 줄 알고 배문성 팀장님.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이언스를 개척하는 분 아닙니까? 야 진짜 야, 정말 놀라웠죠. 와. 네. 근데 놀라웠는데 야. 한동안 또 안 나오시다가 네. 또 회사를 옮기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로 옮기셨네요. 아, 네. 되게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분들이 계신 곳이라 라이프 거기서 자산운용.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겨서 네. 음, 덥석 옮겼습니다. 네. 야 역시 훌륭한 인사는 그냥 스카웃 돼가지고. 예, 근데 뭐 부동산이나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가서 뭐 채권, 주식 관련된 업무 여러 가지 가서 커버할 뭐 것 하시는 같습니다. 거는 네. 저희는 다 괜찮은데 네. 라이프 자산운용이요? 아, 예, 예, 네, 네. 저희 3프로가 어떤 회사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맘만 먹으면 아주 귀찮고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예. 어떻게 하면 아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배문성 팀장님 필요할 때 저희 방송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하지만 말아주시면 네. 저희도 밥만 잘 주면 물지 않습니다. 네, 꼭 좀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우리 네. 배문성 아주 팀장님 귀찮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잘 좀 보내달라. 여기 아주 그냥 뭐 아주 귀찮게 한다 그러더라. 네. 꼭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아, 네.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배울 건데 요즘 조금 살짝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큰 주제인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 이게 뭐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뭐 이런 판단도 있고, 근데 벌써 이게 댓글을 보니까 벌써 지겹다는 얘기들 되게 부동산 얘기 지겹다는 말씀도 많은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요. 네. 그게 아주 그냥 입에 붙었어요. 네네. 지겹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매일 생방송에 모여 계십니다. 네. 겉으론 지겹다고 하면서 이제 그럼, 생방송을 네, 보시는. 네.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예, 네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를 이제 같이 과거 사례를 결국은 이제 공급이랑 금리랑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럼 자료를 먼저 보면서 예,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이 그 화면에 있는 이 명언은 제가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분명히 서막인데, 근데 도대체 어떤 과거란 말이냐, 이게 이렇게 채권에서도 이제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과거에 이 금리 때 이랬고 해서 그런 이제 과거 사례를 가져오는데 잘못된 사례 가지고 왔다가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판단 미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과거를, 근데 흔히 과거를 통해 배운다고 하는데 집값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봐야 2006년부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취합되고 공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엔 사실은 다운 계약서도 많이 쓰고 뭔가 좀 가격 정보가 이제 좀 혼탁하다 보니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2006년 이후 사례를 가지고 좀 올 수밖에는 없었고요. 네. 화면 같이 보시면 이제 뭐 2021년이 뭐 우리나라 집값의 역사적 고점이었고,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의 전 고점은 이제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차트를 멀리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하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 때 뭐 변화가 있었나 뭐 이렇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렇게 쫙 저 기간을 땡겨 보면 이렇게 뭐 분당, 송파, 강남 이런 그 유명한 아파트들이 한 반토막 내지는 한 40% 정도 또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하락했던 시기. 2006년부터 그렇죠. 10년간은 집값이 많이 내렸다. 2006, 7년부터 2013년까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한 6년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은 저렇게 한 대략 6년간 40~5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여기 빨간 동그라미는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계속 하락만 한 게 아니라 강하게 반등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부분을 표시를 이제 한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당시 하락장에서 이제 노출된 특징은 이제 대형일수록 이제 하락률이 되게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55평이랑 31평 가격 차이가 8억에서 3억으로 좁혀졌었고 또 당시 최고 부촌인 이제 타워팰리스의 66평이랑 34평은 15억에서 5억 차이로 좁혀졌었습니다. 예. 가격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요 시기 정도까지만 해도 대형 아파트가 평당가가 더 비쌌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당시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강남의 작은 평수 팔아서 뭐 용인의 대형 평형 신축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그런 가정도 가게도 꽤 많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제 부동산의 어떤 선호도를 이제 변화시킨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하락장에 오면은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비싸면 안 팔리고 어떻게든 싼 거로만 수요가 가다 보니 대형 평형보다는 이렇게 중소형이 아무래도 이 밑에도 보시면 회전율이 대형보다는 이렇게 중형 소형이 더 이제 회전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싼 거, 더 작은 평수 뭐 이런 식으로 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듯이 이제 뭐 강남 3구의 유명 단지들도 저렇게 떨어졌으니 뭐 다른 데는 볼 것도 없던 거 아니냐. 근데 뭐 이제 코스피가 한 20~30%씩 조정받아도 이제 가는 종목이 있듯이 뭐 이런 식으로 버틴 곳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올라간 데들도 있네요. 예, 그게 바로 동안 지방 아파트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점이 수도권이 조정받는 요 시기에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수도권이 또 급등한 이 시기들은 이제 수도권 급등한 시기인데 이때 오히려 지방은 또 내리면서 서로 완전히 디커플링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이제 뭐 부동산원이나 뭐 이제 KBA 시세 그래프 쓰는데 왜 없어 보이게 이런 단지별 실거래가 보이냐면 요거는 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나면 그때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 지방은 저때 뭐 어떻게 좀 저럴 수 있었냐 뭐 그거부터 먼저 좀 같이 살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 좀 10년 전쯤이잖아요, 지금. 생소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내린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집값이 그때는 내렸었다 이 기억이 있는데 저도 지방은 안 살아봤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저렇게 막 한 40~50%씩 오르고 막 이렇게 저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원인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자료 보여드리면 이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저 지역들 뭐 창원이나 거제 이런 쪽의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울경 그러니까 부산, 울산, 창원의 이제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 보시면 이때 공급이 되게 적어서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 당시는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었다? 직접 몇 년간 공급이 적었던 게 그러니까 요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집값이 막 이렇게 오른 거죠. 그 지역들은. 요 때가 상승기고 요 때부터 이제 요 기간이 하락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상승했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하락했다. 뭔가 이제 공급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까지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은 거기서 보여드리듯이 이제 2014년 전후 기점으로 좀 부울경 지역의 경기가 이때 되게 좋았었다. 조선업 경기 워낙 좋았을 때. 이제 조선 뭐 기계 당시 이제 중국 특수가 아직 있었던 시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늘고 소득이 오르던 시기 그리고 뭔가 실업자가 양산되고 소득이 정체되는 시기. 근데 이제 금리로만 보면은 오히려 이때가 금리가 더 높고 이때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 경우는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른다가 전혀 들어맞지를 않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한 1~2년치 연봉 모으면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와 무관하게 그냥 보너스가 잘 나오면 너 집 그냥 사지 뭐. 살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뭐 금리를 내려도 뭐 집값이 빠지더라. 물론 이제 공급 부담이 분명히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웅덩이가 작으면 물을 조금만 넣어도 이게 넘치듯이 아무래도 지방은 인구가 적으니까 공급을 좀만 이렇게 많이 해도
그게 미치는 효과가 예.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도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저런 부울경 지역 경기 좋은 게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이 뭐 이렇게 혜택을 보는 뭐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경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네네네. 예.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수도권 공급은 어땠냐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공급이 줄어들는 시기에 가격이 하락이 하고 공급이 늘어날수록 또 이게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시평사에서 건설업 애널리스트 하면서 매년 듣는 말이 전년도보다 입주 물량 감소해서 집값 올해는 오른다라는 얘기를 5년째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5년간 계속 집값이 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주 물량이 뭐 한두 해 뭐 좀 이제 전년 대비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다. 심지어 5년이나 쭉 감소하면서 하락했었던 때도 있다.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지금 다시 인과관계를 반대로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그렇게 즉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이제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니까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선우를 바꿔서 선우를 그렇게 바꿔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네 건설사 정도면 이제 수도권에서도 입지 좋은 곳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인데 예. 집값이 이렇게 약세일 때 분양 안 하고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이제 분양을 확 재개하는 그러니까 공급자 관점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저는 이제 예상하건대 분양이 되게 위축될 거고 집값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예. 위축될 거고 그만큼 향후에 공급이 이제 줄어들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던 시절에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5년 연속 감소해도 약세가 지속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공급 부용론을 얘기하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즉 지방과는 달리 뭐 그럼 수도권은 공급이 소용이 없냐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이렇게 당시에 수도권에 저만한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이제 수도권 내 어떤 인기 있는 지역이랑 신축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었는데 예. 근데 연식이나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낮은 곳들은 집값이 변함이 없었거든요. 저 시기에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신축이 많이 공급된 영향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내가 사는 곳보다 내가 산 곳보다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자꾸 나오면 그러니까 금리 좀 낮아진다 한들 이제 골치가 아프고 뭐 내 거는 안 오르고 이렇게 좀 배도 아프고 뭐 좀 이렇게 좀 그런 그 말씀은 예. 예를 들면 공급의 논리에서는 신축이냐 아니면 구축이냐 그걸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에서 신규 아파트를 줄었어요. 그러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수요는 그대로 있을 텐데 공급이 그렇죠. 줄어들면 그 아파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나머지 좀 오래된 집들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다른 변수가 또 있었다. 늘 다른 변수. 글쎄 그보다는 과연 이제 어쨌든 그냥 입지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여기 이제 일산 같은 데가 즉 과거에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 강남 3구랑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용인 뭐 요 지역인데 거기보다 약간 어쨌든 더 서울과 이제 접근성이 좋고 이런 데들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일산이라든가 평촌처럼 조금 좀 거기서 먼 데들에 대한 수요가 좀 이렇게 구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2010년도 이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는 상암동이 좀 가장 이제 비쌌던 일종의 네. 마포구 내에서는 좀 거기가 가장 약간 부촌 새 아파트였으니까. 그렇죠. 새 네. 아파트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공덕동이나 아현동 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니까 약간 삼동은 약간 이 순위에서 좀 이제 밀리게 되는 밀려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만약에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아현동이나 공덕동에 공급이 안 나왔더라면 그러면 아마도 선호도가 그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세가 되지는 않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슈와 궁금함이 뭐죠? 지금 아니 방금 아까 전에
공급이 일반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공급이 줄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근데 공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같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건설사들은 공급을 줄였다.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는 그대로 있을 텐데 그러면 왜 그래도 떨어졌을까? 그 부분이 이제 약간 뒤에 금리랑 설명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앞에 공급을 막 먼저 설명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떤 소득 이런 걸 지역 소득이든 인당 소득으로 보면은 울산이랑 서울이 비슷하거나 서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창원이랑 수도권도 비슷하거나 창원이 더 높거나 뭐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왜 그런지는 아마 이제 감이 이제 오실 텐데 하지만 근데 울산이나 창원 집값이 서울 수도권 집값이랑은 매우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결국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든 빚을 더 내서라도 사려는 그런 투자 수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방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은 이제 소득보다 더 금리나 많은 거시. 빚을 예. 그렇죠 이렇게 내면서 사는 곳들이고 그러다 보면 지방보다 좀 더 금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이렇게 서울 수도권 집값은 이렇게 하게 된다. 서울 어쨌든 수도권은 딱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빚을 지방보다 많이 거시경제 내면서 변수에 네. 영향을 주고 지방의 그 부동산 가격은 그 지역의 소득이나 경기에 민감하다. 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지방이 아무래도 소득 대비 집값이 그렇게 낮다 낮지 보니까. 않으니까 금리- 빚을 막 금리 그렇게 정도야 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살 때만큼 빚을 그렇게 많이 지면서들 한 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예, 금리에 대한 네. 부담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울로만 따져 보면 따로 보면 역시 이 집값이 하락한 이 파란색 바는 이제 집값이 하락했을 때에 네. 이제 강남 3구의 입주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이제 상승하는 기간. 네, 이제 강남 3구 입주 물량인데요. 이제 요 실선은 이제 전체 서울시 내 전체 입주 물량이고요. 예. 별 관계가 없네요. 입주 그렇죠. 물량하고 예, 그러니까 가격은. 서울도 보면은 역시 하락하는 기간 동안 입주 물량은 이제 장기 평균 대비 상당히 적었고 예. 그리고 공급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집값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요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이제 흔히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뭐 이렇게 집값 잠재 주요했다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만큼 뭐 공급하겠다라는 그 물량은 많았지만 실제로 공급된 물량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입주 물량의 총량만 보고서 이제 공급 무용론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은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보자. 그래서 P 곱하기 Q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자는 건데 이제 잠시 이 표를 보시면 집값이 폭등했던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제 신축으로 공급된 아파트들을 이제 세대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소재구로 보시면 뭐 관악, 강북, 금천, 구로 뭐 약간 그 외에 이제 2000세대가 넘는 당시 공급지들이 약간 다 금관구 쪽이에요. 그러네요. 예. 아. 대신에 강남 3구는 이제 도곡렉슬과 레이크팰리스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 딱 저렇게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좀 요즘과는 좀 다른 특징이 당시에 이걸 보니까 벽산 아파트가 되게 많고 네, 그리고 레미안이나 자이는 이제 잘 없고. 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2008, 9년에 잠실의 2만 세대랑 반포의 6천 세대 공급은 뭔가 이제 P 곱하기 Q 관점에서 되게 다르게 좀 이렇게 느껴지죠. 뭔가 이제 임팩트가 좀 있었던. 이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당시에 이 공급이 전세가를 확 끌어내리는 역할도 이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 시기가 사실 하필 이제 금융위기가 겹쳐서 이 순수 공급만의 효과를 좀 이렇게 발라내긴 어려운데 2008년에 실제로 집값이 확 폭락을 하기는 했지만 금융위기가 또 같이 있었다 보니까 이 예. 잠실 이 공급 폭탄이 어느 정도 기여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적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시 분명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강남 3구에 한동안 입주 물량이 없었고 요게 이제 2008, 9년에 한창 낮아졌던 전세가가 2년 단위로 이제 단계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좀 무시 못할 요인이 됐다고 이렇게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PQ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비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그렇죠. 아니면 물량은 네. 많은데 좀 싼 아파트가 많이 나오느냐 싼 지역에 그 차이를 그-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호하는 지역에 예. 많이 공급이 되면 이게 구축 효과가 확실히
이렇게 공급의 효과가 뭔가 이제 가격을 잡는 효과들이 그거 맞는 말이네. 나오기는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말이네. 실제로 네. 뭐 2014년쯤 되면은 요때보다는 좀 늘어나긴 하지만 표를 같이 좀 볼까요? 네네. 2014, 14년에 보면은 이제 요 시기보다는 조금 더 강남 3구 입주 물량이 늘긴 늘지만 뭐 우면동, 세곡동, 장지동 같은 좀 이제 당시 보금자리 주택 그로 나왔던 곳이라 아무래도 반포나 잠실보다는 조금 약간 강남 3구라고 해도 좀 이렇게 가격에서는 좀 더 약한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좀 이제 공급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헬리오시티 입주장 때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금리를 이제 2번 올린 효과도 겹치면서 이제 전세가가 낮아지고 이제 거래가 좀 사라지는, 그러니까 잠깐의 침체당을 이제 겪은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저금리 때 불장 그리고 고금리 때 이제 하락장 뭐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기 중인 입주 예정 물량이 뭐 이제 강남 3구엔 이 정도 있고 전체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입주 물량인가요? 입주 물량? 이게 이제 완전 입주 대기 물량들인데 왼쪽에 강남이네. 그렇죠. 왼쪽과 이제 피 곱하기 Q를 비교하면 뭔가 좀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좀 그런 지역들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뭐 이때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좀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이제 건설사의 신용도가 되게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걸 다 지을 때까지 자금 선투입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그러고 네. 나서 나중에 회수하는 구조라서 이제 건설사의 신용도가 사업 규모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이 하락장 때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많은 부도가 나고 하면서 이제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로 이제 업계가 재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죄다 뭐 자이, DH, 레미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소득이 오르고 업계가 재편되면서 공급도 뭔가 그 좀 중산층 수요에 맞게 좀 변모했다. 네. 그러니까 좀 이 느낌, 이 2000년에서 2006년대 요 느낌과 이제 앞으로 나올 물량의 느낌을 비교하면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공급이란 게 서울에서 뭐 절대 수량 가지고 뭐 전년보다 뭐 줄다 어쩐다 보다는 좀 이렇게 그 어떤 임팩트 공급의 이펙트. 네, 저 공급의 이펙트라는 거는 좀 이렇게 과거보다 좀 그러네요. 셀 거라는 저건 거를 입주 물량인가요? 분양 물량인가요?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입주 물량. 예정 시기가 2023년에서 2026년인 이제 아파트들인 거죠. 예. 뭘 보는 게 맞아요? 입주는 보기엔 당연히 전월세 가격에는 영향을 크게 줄 것 같고 네네. 그렇죠. 갑자기 없던 아파트가 만 세대가 뻥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그것도 이제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만 만 세대가 새로 입주했는데 예를 들면 뭐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만 원래 거기에 있던 분들이 만 세대가 이미 있었어. 즉 만 세대 부시고 만 세대 새로 지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야라고 하면 거기는 새로 공급된 거는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시차에 이게 차이는 예. 있지만 없앴다가 새로 생기는. 뭐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분양 물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매매와 연결되는 거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건지 그 집값에 영향을 주는 그 변수가 그래도 입주 물량 쪽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분양을 했을 때 어쨌든 계약금을 10%밖에 내질 않다 보니까 이 묶이는 돈이 되게 적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쭉 과거 사례도 보면은 흔히 뭐 이제 대구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이제 집값이 더 확연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2, 3년 전에는 분양이 다 됐었던 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할 때는 이게 다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기 좋을 때 분양은 다 됐는데 정작 이게 입주 물량으로 나오면은 이제 허걱하는 뭔가 이제 세입자도 찾아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금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실제 어떤 산 사람들의 부담은 입주 물량으로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게 커지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를 들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 이제 물론 둔촌주공은 물량이 꽤 늘기도 했죠. 과거에 6,000세대가 이제 12,000세대로 10,000세대 일반 분양을 꽤 많이 예. 했으니까요. 근데 그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과거의 6,000세대 때의 전세가는 워낙 구축이라 막 한 뭐 1억, 2억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오는 물량의 전세가는 아마 못해도 그러겠죠. 지금 그렇죠 7, 8억 뭐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1, 2억 곱하기 6,000세대 없어지고 이제 6, 7억 곱하기 12,000세대가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풀리는 거다. 그러니까 공급에 이펙트가 있을 거다. 그렇죠. 전월세만 공급에- 해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예, 얘기가 음. 공급의 효과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좀 서울에 있어서 공급의 효과는 그렇죠. 비싼 지역에 이제 비싼 아파트가 많이 쏟아지니 그렇죠. 강남 3구 쪽에 풀려 있는 유동성이 그거 어떻게 다 흡수하겠냐. 결국은 그걸 흡수하는 과정을 가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금리에서 또 논하겠지만 금리를 많이 낮추면 이걸 다 소화를 있겠으나, 하는데 어. 금리가 높다면 이게 좀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는 뭐 그런 거죠. 물량 폭탄이다. 강남 물량 폭탄. 그렇죠. 그 물량을 받아낼 만한 이제 유동성을 이제 과연 그 유동성이 이제 금리가 결국 좌우를 하긴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금리와 연결. 왜? 아니,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 제가 지금 요즘 저울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제. 그렇죠. 예. 야. 네. 무주택 자산가입니다. 그- 진짜. 뭐 캐슈가 정말 이날만을 진짜 기다렸다는, 부럽습니다. 예, 진짜. 예. 그래서 한번 이제 금리랑 연관지어서 좀 예. 설명드리려고 요 화면 이제 같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카고대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의 공저, 뭐 빚으로 지은 집에 있는 설명을 좀 제 방식대로 이제 옮겨본 건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런 이론대로라면 자산 가격이 내 돈으로 사건 남의 돈으로 사건 자산 가격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죠. 가령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8만 원인데 빚내서 사면 10만 원이야. 뭐 이런 말이 안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말처럼 자산의 가격은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빚의 개념은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그럼 왜 빚을 지게 하면은 막 거품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냐? 예,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이 집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낙관론자들은 야, 이건 한 12억은 해 하고 비관론자는 10억 이상 안 한다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뭐 대략 뭐 한 10억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매물이 이렇게 한 4채가 나온다. 이러면 이 집의 가격은 이제 10억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한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12억으로 생각해도 마지막 체결가 요 가격으로 결정돼서 집값이 10억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채를 막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내서 더 산다는 뭐 거죠, 그러겠죠. 이제. 예.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칩이 생기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지는 것을 허용하면 집값은 낙관주의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X로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가까운 현실에서 목도를 한 게 저 모형에서 대체로 보면 아무래도 유주택자는 낙관론자, 무주택자는 비관론자일 확률이 그러니까 비관론자니까 아직도 무주택자이고 그렇죠. 예, 예. 뭐 낙관하니까 유주택자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뭐 슈퍼 낙관론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둔촌주공 분양할 때 분양가 14억 이게 나왔을 때 와 그 반응이 정말 싹 갈렸는데 유주택자분들은 야 이 가격엔 사야지 이런 기회가 어딨냐 약간 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양가에 대사 줄 테니까 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네. 뭐 그런데 반면에 무주택자분들은 14억이 말이 돼? 네, 뭔가 야 이거 애매한데 야 지금 지금 헬리오가 얼마고 고덕동이 얼마고 막 이렇게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부채 규제도 하고 막 무주택자에게만 기회 주고 막 이러면 망하는 거고. 예. 근데 유주택자도 빚 더 낼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흥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 중에 누가 맞냐는 건 뭐 결국은 뭐 이제 지금 환경이 빚을 얼마나 쉽게 낼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지금 결정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책에서는 이제 비이성적인 뭐 낙관론자한테까지 뭐 이제 빚이 갈 수 있도록 되면 뭐 엄청난 폭등으로 이어진다 막 이런 설명도 나오는데 결국 저 왼쪽은 약간 시행사 같은 분들 그러니까 야 나한테 돈만 줘봐라 그러면 전주에 140층 빌딩 세우면 뭐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요쪽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야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심사역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부동산 PF가 심각하다라고 한 것도 이게 빚을 쉽게 허용해 줄수록 저 왼쪽에 있는 사람과 기관한테까지 돈이 흘러갔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빚을 이렇게 내기 너무 어려운 이 오른쪽 상황으로 가니까. 와버리니까 여기에 지금 자금들이 좀 상당히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이게
호황기에는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이 부채까지 끌어쓴 돈이 이제 묶여버린다는 개념과 함께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좋겠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이제 채권 시장의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그때 이제 9월 말 이후로 이제 금리가 확 뛴 게 그러니까 예. 레고랜드 사태가 이제 9월 말에 이제 그 강원도 이제 도지사 이제 계속 못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태가 났을 때 9월 말 이후로 이제 금리가 너무 뛰었었거든요. 정말 네. 그때 이제 지나치게 많이 뛰었었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회사채가 이 정도 뛰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당시 거래가 없었던 이제 이론적인 가격이고 실제로는 보시면 한전도 막 6%까지 맞아요. 했어야 예. 됐고 회사채들은 아예 뭐 수요가 멸종돼서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신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는 사실은 2022년 초에 이제 이제 금리가 저때 이제 기준금리가 1%부터 이제 시작해서 도대체 연말쯤 되면은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초만 해도 많은 애널리스트나 채권 매니저들은 1.75%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한 1.5에서 1.75. 그 중에 어떤 뭐 한 명이 2% 얘기했더니 야, 쟤는 좀 왜 저러냐, 뭐 관종이냐, 막 뭐 이런 말 들었었는 정도였는데, 근데 뭐 그런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막 이제 금리가 오르다가 한번 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한번 작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오미크론 터지니까 야 이제 금리 못 올리겠다라고 예. 하면서 채권 샀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면서 이제 또 페드는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갔죠. 예. 그다음에 또 2월 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야 이런 일 터졌는데 이제 어떻게 금리 올리냐 하면서도 채권 샀는데 그거보다 인플레가 급하다니까 하면서 또 금리 예. 올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꾸 채권을 샀는데 자꾸 금리를 더 올린다 쪽으로 이제 배팅이 자꾸 실패를 해나갔고 예. 그리고 이제 한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한 3%쯤까지 오니까 야 국채 금리 3% 이게 얼마만이냐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정말 다 왔다 뭐 막 이러면서들 또 이제 막 샀는데 야 이제 그 미국의 인플레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9% 이렇게 나오니까 야 죽겠다 하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이렇게 펑펑 튀는데 그런데 이렇게 펑펑 튀는 와중에 그럼 사실 3%에도 그렇게들 달려들면서 샀는데 예. 4.5% 이렇게 갔을 때 회사채는 같은 건 특히 부르는 게 값이고 한전은 예. 막 6%에도 살 수 있는데 왜 안 샀냐 하면은 낙관론자들이 미리 다 질러버려서 정말 저 때는 이제 지를 만한 돈이 없고. 지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은 연초에 이제 자금집행부 이게 뭐 증권사나 영사도 예. 뭐 있는데 이거를 중간 중간에 사실은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쯤에서 다 왔겠거니 하고 샀는데 끝이 아니었어 해서 묶였고 그래서 또 금리가 올랐는데 야 이제는 더 해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해서 물타기해서 들어갔는데 예. 또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한 10월쯤 오니까 이 묶여버린 돈이 너무 이제 많아져서 이렇게 좋은 가격이 와도 이제 살 돈이 없다라는 게 예. 일단 하나. 그러니까 즉 낙관론자의 돈이 묶여버렸다. 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좀 결국 이제 경력 리스크라고 해서 이게 제레미 그란썸이 이제 했었던 뭐 이제 표현인데 뭐냐면 남들과 이제 반대로 갔을 때 벌면 이제 그냥 잘했습니다. 박수 받고 보너스 좀 더 받고 하지만 남들과 내가 반대의 포지션을 취했는데 나 혼자 틀리고 남들이 다 벌면 집에 가세요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플레이어들이 남들과 다 똑같이 하려고 이렇게 점점 그쵸 움직인다. 뭔가 이제 다수를 이제 따라가려는 그런 성향으로 이제 가는데 예. 남들이 다 안 사니까 그 와중에 나 혼자 이거 독박 이렇게 질렀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막 저 땐 정말 약간 무슨 일 날 것처럼 정말 막 네. 이런 와중에 예. 이랬다가 나 혼자 틀리면 아하. 야, 나 혼자 집에 가야 된다 약간 그런 그래서 그냥 남들이 안 살 때 나도 사지 말자 뭐 이것도 좀 같이 좀 이런 게 겹쳐서 공통적으로 겹쳐서 저 때 금리가 말도 못하게 이제 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야 이러다 무슨 일 생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개입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요 페이지를 보시면 요건 이제 한 2011년부터의 쭉 이제 도곡 렉스의 이제 집값이랑 전세가 그래프인데 자 일단 이전 상승장 때 낙관론자들의 돈이 묶였고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낮을수록 돈이 더 많이 묶이게 될 수밖에는 없죠. 네. 그렇겠네. 그런데 당시에 금리도 높았고
또 이제 아까 그냥 쓱 지나갔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 수도권은 LTV DTI 규제 계속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그러니까 규제하고 지방은 원래 DTI도 없었고 LTV도 좀 더 풀어주고 뭐 지방 미분양 사면은 뭐 세제 혜택 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투트랙 전략을 좀 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 당시에 이제 그 강남은 뭐 특히나 투기 지역이니까 LTV DTI 규제도 계속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슬슬 뭐 이제 강남에 공급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세가가 치솟으면서 이제 집을 더 사도 묶이는 돈이 확 줄어드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2014년부터는 이제 빚내서 집 사라고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금리도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자들한테는 이제는 묶이는 자금도 줄고 이제 빚도 더 쉽게 낼 수 있게 되고 그 힘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결국 올라가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묶이는 돈이 이제 다시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대비 집값이 이제 또 어쨌든 확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주택자가 되려 했을 때 묶이는 자금은 이제 과거 이 시기보다는 확연히 이제 커진 와중에 그런 와중에 2022년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DSR도 시행하니까 빚내기가 어려워져서 지금 아까 그 낙관론자 비관론자 그 그림의 상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이동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2014년부터 2021년은 뭔가 낙관론자의 시간. 근데 지금 2022년은 지금 이제 갑자기 비관론자의 시간으로 지금 와버린. 그렇죠.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DSR 때문에 금리 오르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급속도로 빚내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이제 가다가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좀 이제 시장 금리들이 막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요 점선이 이제 주담대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제 일반 신용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이제 유동성 경색이 이제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가만히 냅두면 이제 큰일 나겠다면서 이제 정부에서 빠르게 대처한 산물이 결국은 좀 약간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불리는 뭐 이런저런 이제 규제들 풀어준 거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다가 이제 시장 금리를 누르는 조치들이 막 좀 이게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연초에 이게 빠르게 금리가 내려간 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좀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숨통이 트인 덕분에 이제 그런 덕이 큰데 근데 보시면 이 중에서도 요 회색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주담대와 기준금리의 차이입니다. 근데 주담대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0년 평균이 한 2% 정도. 그러니까 주담대는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2% 정도 높다인데 이게 최근에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이라 하면 지난달 뭐 이렇게 그렇죠. 지난달 정도가 이제 주담대 금리가 한 기준금리보다 한 90bp밖에 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선반영한 탓도 있지만 이거는 좀 이제 그 정부 기관에서 좀 가상금리를 낮춰라라고 이렇게 은행들을 이제 압박한 그런 시책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중요합니까? 이게 기준금리와 그 실제 금리가 차이가 스프레드가 중요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너무 비싼 금리 같아. 혹은 그 체감하는 금리가 더 중요하지. 기준금리 대비해서 좀 싸졌다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기준금리 대비 이렇게 낮은 수준을 오래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주담대는 이미 기준금리를 한 거의 100bp 가까이 낮춘 그 상태의 주담대를 지금 우리가 잠시 맛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강제된 대출이자 세일 기간이다. 그렇죠. 지금 거죠? 약간 지금의 요 주담대와 어떤 가계 대출 관련 금리들이 그렇다는 건데 당국이 옆구리 찔러서 뭐 어쨌든 뭐 그건 기사로도 대놓고 나오니까요. 이게 가상금리 낮추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근데 지금 은행들이 얼마나 열의를 하고 있느냐라면은 이제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크레딧 등급의 정점에 있는 게 이제 공사와 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신용도가 좋은 게 공사와 은행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둘의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채와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나머지도 다 꼼짝없이 다 끌려 올라가는 게 이제 채권 시장의 이치인데 지금 보시면 공사는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들이 인플레 잡기 위해서 계속 막 적자 감수하면서 이렇게 영업하다 보니까 채권 계속 찍으면서 지금 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이 그래프는 지금 순발행 그러니까 매월 갚는 것보다 빌리는 게 지금 저만큼 많은 많다. 거고. 예, 예. 공사는 지금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누적된 금액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만 예. 봤을 때 누적된 금액이 공사는 거의 한 30조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근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은행채를 계속 갚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조 단위로 계속 갚아 나가서 누적적으로 4월까지 거의 30조까지나 갚아버렸거든요. 시중의 유동성 풀어준 거죠? 저건.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줬다. 그런 셈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그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30조까지 그러니까 시장의 물량 부담을 이제 최소화하는 공사는 지금 30조를 찍어야 되는데 은행이 30조 나는 갚겠다라고 해서 이 채권 물량을 없애줘 예. 버려서 예. 공사들의 어떤 발행 부담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은행채와 공사채의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좀 강제적으로 예, 좀 무슨 이렇게 말인지 알겠어요. 했었다는 예,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작년 가을이 워낙 위기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정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보고 너네는 은행채 찍지 말고 오히려 막 회수 이렇게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가상금리도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대출 금리를 낮추는 일종의 일환이었다. 그렇죠. 예, 대출 금리도 낮추고 채권의 시장 금리도 낮추고 뭔가 예. 그 역할을 이제 은행이 딱 이제 오더를 받고 이렇게 해 온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시적으로는 가능해도 우리가 결국은 시장 경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뭔가 부담을 자꾸 주다 보면. 그러니까 은행이 가장 지금 체력이 좋다 보니까 가상금리도 낮추고 은행채도 계속 갚아 나가면서 이 대출 금리를 지금 딱 인위적으로 낮춰준 그런 공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가령 과거에 어떤 롯데자이언트에 비교를 하면은 이제 최동원을 언제까지 등판시킬 거냐 뭐 이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동원이 지치면 이제 쉬게 하고 최동원 없이 야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은행이 그 최동원 같은 역할을 지금 해 준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행이 이렇게 순상환을 할 수 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올해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한 10조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가계 대출을 갚으니까 예. 은행도 은행채를 찍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겠죠. 예, 이렇게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걸 강의를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4월부터는 가계부채가 다시 2조 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낮췄더니 가계대출이 늘어나 예.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 5월부터는 다시 은행채가 발행이 되기 늘기, 시작했다. 예, 막 이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는 저렇게 은행채가 순상환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순발행으로 가버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낮췄더니 가계부채가 늘어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은행도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그 채권을 없애기만도 못하게 되는 예. 그래서 금리가 다시 올라갈 만한 여력이 된 건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40조 한도로 이제 갖다 쓰세요라고 이렇게 9억 이하 주택 살 때 이렇게 소득도 안 봅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내왔는데 이 중에 지금까지 한 30조 정도는 신청이 됐고 아마도 뭐 이변이었으면 이제 한 40조 한도를 다 채울 건데 네. 그러면 이 한도가 결국은 채권 시장의 MBS가 40조가 발행돼야 하는 물량 부담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이제 40조라는 MBS가 나와야 하는 지금 그 부담이 예. 지금 있는 거죠. 그 이 40조가 시장 금리를 또 얼마나 올릴지 뭐 이것도 좀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이게 어쨌든 레고랜드 때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 뭔가 나갔는데. 네, 저 40조 한도의 어떤 MBS 은행채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낮췄는데 결국 그 낮췄던 부담은 이제 어느 순간은 부메랑이 돼서 이제 다시 금리가 오르는 스프링처럼 약간 튀는 그런 부담으로는 이제 이어질 일은 남아 있다. 라는 거죠. 그건 그럴 거는 같은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도 그렇지만 물가가 이제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보다는 더 올리진 않고 뭐 언젠가는 낮출 거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스프레드 시중금리와 네, 기준금리의 네, 네. 차이 스프레드는 좀 뛰더라도 지금보다 막 이렇게 뛰지는 않을 걸로 기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물가나 경기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앞날이랄까요? 만약에 지금 그 연초 한 1분기 정도 수준이 그냥 지속된다라면은 물량 부담이란 것은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미국도 이제 앞으로 금리 내린다. 그래서 미국 금리도 막 낮아진다 하면은 물량이 좀 늘어나도 시장이 이걸 다 소화 할 수 있고 충분히 하면서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코로나 때 공사 막 은행 할 거 없이 그때 발행 많이 했어도 금리를 전 세계가 다 같이 확 내리니까 이 발행 많이 한 게 다 소화가 그냥 됐거든요. 예. 시장 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죠. 근데 작년 같은 때는 한전이 막 뭐 한 30조 발행 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리가 막 다 같이 막 급등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기준금리라는 게 올라가는 그런 시중의 유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의 공급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시중의 유동성이 막 풀리는 와중에서의 공급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아까도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말씀이 P 곱하기 Q로 봤을 때 물량 부담이 지금 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해소가 되는 좀 거고 그 뭔가 부정적 영향을 좀 최소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안 내린다? 떨어진다. 그러면 저 물량 부담은 우리가 좀 가격의 굉장한 하방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가계부채가 1분기 때 줄다가 다시 오른 게 결국은 이제 금리 낮아지니까 예. 그 낙관론자 비관론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막 갔다가 싹 이렇게 싹 이쪽으로 싹 틀었더니 그 와중에 이제 약간 좀 더 낙관론자 분들이 이 가격에는 이 가격과 이 금리면은 사야겠다라고 지금 지르고 그렇게 해서 송파 강동 같은 데가 이제 반등한 게 딱 어찌 보면은 그 금리를 좀 이렇게 많이 낮췄던 효과 그거로 지금의 인해 금리 낮췄던 효과가 지금 조금 반등으로 나타났다. 결국은 그게 빚을 그 전보다는 더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좀 더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정도 낙관론자 분들이 이제 탁탁 이렇게 지르기 시작한 거죠. 네.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 그렇게 해석한다. 약간 좀 제가 보는 방식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더 빚내기 쉬워지는 환경으로 과연 갈 거냐 아니면 지금 레고랜드 때 여기까지 갔다가 탁 일로 끌었는데 이 정도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우측으로도 갈 수 있느냐 요거가 지금 그 키는 결국은 저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미국의 상황에 달려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달러 이제 강달러나 약달러냐 뭐 앞으로 이제 전개될 방향 거기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은 부동산이 뭐 채권이나 주식처럼 이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쯤 오면은 그거를 내가 나는 이게 약간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면은 주식이나 채권은 샀다가 다시 이쪽 갈 것 같으면 얼른 팔고 되지만 이게 부동산은 좀 늦게 움직이죠. 그렇죠. 좀. 이게 상당히 좀 늦게 움직이기도 하고 막 내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 사실은 좀 더 길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설명드린 그러니까 좀 공급은 앞에서 좀 지금 요런게 남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금리라는 거에 대한 전망은 이 부분은 아마 분명히 이제 서로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은 지금 시장의 어떤 다수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수 쪽 의견이고, 근데 다수가 문제는 작년에 다수설이 계속 틀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뭐 어떤 애널리스트나 뭐 매니저 이런 분들의 이거 세미나 들어보면은 금리가 뭐 2%일 때도 3%일 때도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뭐 이제는 뭐 급 중단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 좀 있으면 내립니다. 막 뭐인데 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 이고 지금 오늘도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좀 꽤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자꾸 금리가 1분기부터 보면은 국채 금리가 3.2까지 갔다가 다시 3.5 왔다가 또 3.2 왔다가 오늘 또 보니까 또 한 3.5까지 다시 오고 막 지금 이 반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미국이 뭔가 미국이 드디어 뭐 중소형 은행 막 망했댄다. 이제 뭐 금융위기 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내리겠지 하면은 막 금리 따라 막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잘 수습하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 다시 막 올라가고. 오르고 뭔가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채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야 막 이 뭔가 이제 뭐 분기 단위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사고 팔고 해야 되지만 이제 집을 좀 살까 말까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길게 이렇게 금리가 뭐 빨리 내릴까 아니면 좀 유지 방향으로 갈까 요 정도의 판단만 지금 해봐도 팀장님은 약간 유지하는 쪽으로 베팅하시는 거죠? 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간 않을 확률보다는 거다? 어. 좀 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3%대 금리, 미국의 예. 5%대 금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저는 제 생각이고 그거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이건 지금 시장에서의 약간 소수설이기는 합니다. 예.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지속될 걸로 보세요? 이 아. 정도의 성층권 금리가 성증권 금리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전 그거는 좀 힘들고 한 내년까지 뭔가 3%대 금리가 적어도 좀- 1년은 그렇죠. 적어도 1년은 지금 한 3% 이상대 기준금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 1교시 아주 뭐 쥐죽은 듯이 음. 사실 부동산 이야기 음. 이렇게 귀담아 들은 적 없거든요. 안승찬 대표가 오늘은 와 뭐좀 이- 뷰가 바뀌었습니까? 저 지금 네. 마음이 막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리고 하고 채팅창에서는 오늘 네. 배문성 팀장이 딱 다 좋은데 예. 요 딱 하나 요거는 좀 사과해 주시라. 네. 뭐요? 최동원은 좀 심했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진짜 최동원 30대만 해도 모른다. 최동원 나 한번 참, 네, 제가 그런데. 너무 네, 그래서 네네네. 그거는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다 좋다 이런 예, 마음입니다. 네네, 1분만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쉬었다가 네, 2교시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2교시 금리 얘기로 좀 이어가 네,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예.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